오늘 이제 살펴볼 패턴은 7개 패턴입니다. 그래서 원래 갱어포가 만든 책에는 23개의 설계 패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Head First Design 패턴, 우리가 썼던 교재에서는 14개, 그 중에 14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싱글턴 패턴, 아니다. 싱글턴이 아니라 이제 생성 패턴 쪽 설명드릴 때 이제 프로토타입 패턴 이런 걸 제가 거기에 넣어서 설명을 했고, 그 14개 플러스 프로토타입 패턴 뺀 나머지 패턴들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빠져 있는 게 인터프리터라는 패턴이 있는데 걔는 뭐 거의 사용이 잘 안 돼서 걔는 빼고 나머지 패턴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더 패턴입니다. 빌더 패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고요. 이 빌더 패턴은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성해가지고 그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빌더 패턴입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결합해서 한 객체가 될 때 이제 사용한 패턴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콘크리트 빌더라는 게 있고 다이렉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빌더는 부품들을 그 요소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애고요. 다이렉터가 이 콘크리트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은지를 콘크리트 빌더를 선택해 가지고 그 콘크리트 빌더를 이제 다이렉터에게 넣어주면 다이렉터가 거기에 맞게 이제 생성을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그 맥도날드나 이런 그 햄버거 가게에 가서 이제 그 세트 메뉴를 구매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세트 메뉴를 만들려 그러면은 햄버거도 만들어야 되겠고, 프렌치 프라이즈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제 음료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이게 뭐 이제 아동 뭐 이런 세트면은 이제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세트라는 상품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빌더 패턴을 쓸 수가 있고, 코드를 통해서 보면 이게 빌더 패턴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거 셋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버거 셋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콘크리트 빌더라는 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 빌더는 뭘 빌드하는 빌더냐면 빅맥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맥 세트를 생성해 가지고 다이렉터한테 줍니다. 다이렉터한테 줘서 다이렉터 보고 만들라고 하면은 완성이 돼요. 그럼 완성된 거를 다이렉터한테 얻으면 되는데 이 실제 얻는 거는 빌더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맥 세트, 이 콘크리트 빌더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다 생성할 수 있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순서는 얘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순서에 대한 로직은 갖고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메소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렉터는 뭘 갖고 있냐면은 그 순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부품을 생성하는 순서. 빅맥부터 햄버거부터 만들지, 프렌치 프라이부터 만들지, 콜라부터 따를지, 그걸 결정하는 거는
다이렉터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터가 그 빌더를 이용해서 순서에 따라서 빌더에 있는 메소드 이용해서 이제 그 세트를 만들게 되면 완료가 되면 이제 내가 실제적인 객체는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세트를 얻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객체가 어떤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객체를 만들 때 그 세부적인 요소들을 뭔가 또 생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순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걸 추상화해 주는 패턴이 빌더 패턴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또 이 빌더라는 패턴을 검색해 보면 이 갱어4에 있는 이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코드가 또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빌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어떤 그 객체를 생성할 때 다양한 그 초기 값을 받아요. 초기 값을 그러니까 조합들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를 경우 이 경우에는 시간만 받을 수도 있고 또 시간 분까지 받을 수 있고 시간 분 초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빌더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 받는 애, 두 개 받는 애, 세 개 받는 애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C++나 파이썬처럼 기본 인자를 지정할 수 있으면 하나 메소드로 기본 인자를 지정해서 만들게 되겠고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만 주든 둘 주든 셋 주든 하겠죠. 그런데 이 빌더는 이제 생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연쇄 호출 형태로 내가 필요한 것만 미니트만 줄 수도 있고 미니 세컨드를 줄 수 있고 시간만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또 빌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쇄 호출이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좋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 옵션이 만들 때 객체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패턴이 아닌 거예요. 얘가 빌더 패턴이 아닌 거고 빌더 패턴은 앞에서 봤던 그런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flight wait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flight wait 패턴은 이제 구조 패턴이지만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과 관련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매우 많이 생성해야 될 때 이제 우리가 뭔가 효과적으로 얘네들을 생성해야 되겠죠.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성할 때. 그래서 객체를 많이 생성할 때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패턴은 싱글턴 패턴 또는 객체 풀 뭐 이런 개념들인데 플라이웨이트는 진짜 많은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 많은 객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처리할지를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웨이 패턴에서는 각 객체가 유지하는 상태가 비교적 단순하고요. 일부 상태는 여러 객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상태를 공유하는데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상태를 공유할 수가 있으면 그 공유할 수 있는 것들만 어떻게 공유를 해가지고 많은 객체를 생성하더라도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생성할 것 같은데 이 플라이웨이 패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태를 완전히 180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상태를 크게 상태 의존 부분과 상태 독립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태 의존 부분, 상태 독립 부분. 그래서 상태 의존 부분은 객체 간에 공유할 수 없는 상태예요. 상태이지만 이 상태가 매우 복잡하지는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의존 부분이 있고 상태 독립 부분이 있으면 실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상태 독립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독립 부분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intrinsic 한 부분이라 그러고 상태 의존 부분을 extrinsic 부분이라고 합니다. extrinsic. 근데 이 변하지 않고 공유하고 한 상태 독립 부분, intrinsic한 부분이 모든 객체가 동일해요. 그러면은 그냥 static한 멤버 변수로 만들면 되겠죠. 하나만 만들어서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의 객체를 만들든 다 그 하나만 공유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공유가 가능한 상태 독립 부분이 있는데 일부 애들이 뭔가 똑같은 걸 공유하는 거예요. 1000개 중에 한 100개는 이런 값을 갖고 있고 또 한 200개는 이런 값, 300개는 뭐 이런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값을 1000개가 다 공유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으면 그냥 중복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사람 생각하면은 이제 나오는 솔루션은 이런 솔루션일 거예요. 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개 만들지 않고 몇 개만 만들고 얘네들이 다 공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플라이트 웨이 패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을 빼내요. 익스트린싱한 애들. 그리고 객체는 뭐만 생성하냐면 얘네들만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몇 개가 만들어지냐? 되게 적게 한 1000개를 만들어도 공유하는 그 상태들은 종류는 한 5개, 뭐 6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들만 있는 거예요. 얘가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의 객체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별도 관리합니다. 별도. 별도 관리하고 내가 얘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객체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객체와 얘를 결합해서 처리해요. 저거와 또 얘를, 요거와 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플라이웨이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웨이 패턴은 객체를 1000개 만들어야 될 때 1000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익스트린식한 애들을 얘네들을 모두 갖고 있는 하나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만큼을 필요한 객체를 만들어서 그 1000개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플라이트 웨이 패턴이 되겠고 얘네들을 플라이트 웨이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트린식한 것들만 만든다. 그럼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 GUI 응용해서 뭔가 화면을 구성하는데 나무를 1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1000개를. 근데 이 나무의 모습들은 다 똑같아. 그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릴 때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X좌표, Y좌표, 나이가 있습니다. 객체마다. 그럼 X좌표, Y좌표는 모든 객체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1000개를 만드니까 X와 Y좌 모두 달라요. 근데 저 나이는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대중소 이렇게 생각하면은 3개만 존재하는 거죠. 나이는. 그러니까 요 크기를 작은 거, 큰 거, 더 큰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아니면 4개. 그러면 나이는 총 존재하는 값의 종류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 1000개의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1000개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1000개의 객체는 각각 X좌표, Y좌표, 그리고 크기, 뭐 4단계, 3단계,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니까 개선 방법으로 뭐냐면 트리 매니저가 각 나무의 좌표와 나이를 유지하고 트리 객체는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릴 때 이 트리 매니저가 그 정보를 그리는 어떤 함수에 보내가지고 그리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실제 플라이트 웨이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트리 메저는 각 나무의 좌표와 크기 정보를 유지하고 각 크기에 해당되는 트리 객체를 3개만 유지하는 거예요. 3개만. 3개만 유지하고 트리를 그릴 때 좌표 정보만 전달해서 그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이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000개를 만들어야 될 때 1000개를 안 만들고 몇 개를 만드냐면은 요런 애들만 만들어요. 그럼 요런 애들 만들면 실제 이런 애들은 또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XY 좌표의 목록은 별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Flight Weight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Flight Weight Factory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뭘 유지하냐면 인수린칭 한 그 대중소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가 필요하다. 그럼 대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뭘 전달해요? XY 좌표를 전달해가지고 그 필요한 그 도형을 그 위치에다가 그리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이트 웨이트 객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때마다 뭘 전달해요? 인수인식한 상태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XY 좌표를 전달하는 거예요. XY 좌표를. 원래는 XY 좌표랑 그 크기 정보를 각 1000개 정보가 유지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게 flight weight pattern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인데 브리지 패턴입니다. 브리지 패턴은 구형과 API를 그 분리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공해야 되는 거는 이쪽에서 이제 모델링하고 그걸 실제 구현하는 건 얘네들 이쪽이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쓸 때 이 임플리멘테이션 하나 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택이 있는데 나는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배열을 껴서 쓰면은 배열로 구현된 스택이 나오는 거고 연결 구조를 껴서 주면은 연결 구조로 구현된 스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리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션과 그것의 구현을 디커플링 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구현을 바꿀 수 있게 그 내부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필요할 때 바꿔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브리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 특정 자료를 자세히 보여주거나 간결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long view, short view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상속해 가지고 그거를 구현하는 book long view, 앨범 long view, movie long view, 뭐 book short view, 앨범 short view, movie short view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브리지 패턴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뷰를 하나 만든 다음에 롱 뷰, 숏 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런 애들을 구현들을 껴가지고 북을 껴주면 북의 롱 뷰가 나오는 거고 그 숏 뷰에다가 북을 껴주면은 숏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여기는 각각을 다 만들었죠. 북의 롱뷰, 그리고 앨범의 음악 앨범 같은 거의 롱뷰, 영화의 롱뷰,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들었는데 이제 각각 만들지 않고 롱뷰라는 그걸 처리해준 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들을 나눠 가지고 얘를 저쪽으로 보내면 저기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애가 껴들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 롱뷰를 제공해주고 또 숏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이제 어댑터 패턴을 이용해서도 요 뷰어블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브리지 패턴. 그러니까 제공해야 되는 것과 그걸 제공할 때 사용되는 구현 방법을 분리해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언제든지 사용하는 구현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브리지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쇄 책임 패턴이 있습니다. 연쇄 책임 패턴, Chain of Responsibility. 그래서 요청을 1년에 그걸 처리하는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할지 몰라. 누가 할지 모를 때 이제 Chain of Responsibility를 이용해 가지고 쫙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그 체인에 따라서 검수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끝내고 내가 하려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다음 애한테 넘깁니다. 그럼 다음 애는 또 살펴보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끝내고 아니면 또 다음 애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Chain of Responsibility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해야 되는 애를 누가 실행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첫 체인한테 보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Chain of Responsibility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체인에 있는 중에 누가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가 하면은 이제 그 체인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응용을 해가지고 체인에 있는 애들이 모두 뭔가 처리하고 지나가게끔 하는 형태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중에 어떤 애가 처리하면은 더 이상 다음 체인에 그 요청을 전달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게 이제 Chain of Responsibility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이 문자열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지. 다 통과를. 그래서 요 is valid가 있고 여기 check next가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항상 다음 애를 연결해 놔요. 연결해 놓을 수가 있어요. next validator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체인의 맨 끝에는 이제 next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V3, V2, V1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V2의 다음은 V3고 V1의 다음은 V2예요. 그래서 V1, V2, V3 순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V1의 is valid를 부르게 되면 이 V1이 처리해야 되는 어떤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코드를 여기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 failed가 됐으면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끝나지 않고 failed가 아니면 다음 거로 넘깁니다. 다음 거를 또 체크 넥스트를 호출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게 있으면 다음 거로 가고 없으면 이제 다 했으니까 다 통과했다고 추르를 주는 그런 형태로 핸들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애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내가 개수와 제한 없이 연결해 가지고 체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쭉 진행하게끔 쭉 진행하다 중간에 끝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요. 누가 할지는 모르고 아무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Chain of Responsibility입니다. 그 다음 패턴은 미디에이터 패턴이에요. 미디에이터 패턴. 그래서 미디에이터 패턴은 이제 여러 객체들이 소통을 하는데 서로 소통하는 거를 막고 항상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객체들 간의 의존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미디에이터가 뭔가 서로 소통할 때 해줄 거가 있으면 해줄 수가 있죠. 부가적인 일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4개 중에 이제 미디에이터 패턴이 어디서 관련 패턴에 등장하냐면은 그 관찰자 패턴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관찰자 패턴에서는 원래 관찰 대상이 직접적으로 관찰자한테 통보를 해주죠. 근데 그 사이에 뭘 넣을 수 있냐면 미디에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미디에이터가 통보를 대신 담당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통보를 조절한다든지 뭐 통보를 가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관찰 대상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에이터라는 것 개념은 두 객체가 소통해야 되는데 직접 소통하지 않게 하고 중간 매개체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걸 두는 이유는 이 둘의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야 될 일을 이쪽과 이쪽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에 구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에이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되네. 메멘토 패턴입니다. 메멘토라는 용어는 아시죠? 여러분 그런 세대 아닐 것 같긴 한데 메멘토 영화라는 게 있는데 재밌게 봤던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게 언제 봤더라. 그래서 메멘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장기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메멘토는 객체의 상태를 대신 유지해 주는 거예요. 왜 유지해 주냐? 복원시켜 줄 수 있게끔. 그래서 객체가 이렇게 막 상태가 변하겠죠. 근데 이 객체를 어떤 특정한 상태로 되돌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그 되돌려야 될 때 그걸 해줄 수 있는, 그걸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패턴이 메멘토 패턴입니다. 그러면 객체의 상태를 되돌려야 되면은 이 메멘토는 객체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객체지향에서 어떤 개념하고 뭔가 충돌이 일어날까요? 캡슐화. 왜냐하면 객체의 상태는 누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객체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다른 애가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은 캡슐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멘토는 캡슐화를 어떻게든 보호하면서 객체의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 오리지네이터 있잖아요. 이 오리지네이터한테 큰 부담을 안 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케어테이커하고 메멘토가 등장해요. 이 메멘토가 객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된 상태들을 관리해 주는 게 케어테이커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케어테이커는 객체의 상태를 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 접근 제어로 얘는 유지하고 있지만 얘는 몰라. 그럼 메멘토는 누가 만들어? 얘가 만들어서 일로 넣어요. 그렇지만 얘는 뭘 못 봐? 이 객체의 상태는 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래는 내가 하려면 여기다 다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다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현하더라도 얘는 얘의, 그러니까 얘의 상태를 못 보는 거지.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상태를 뭐 수정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끔 해줍니다. 그게 이제 케어테이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캡슐레이션을 바이올레이팅 하지 않고 이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성을 하고 내가 복원을 나중에 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얘는 여러 개의 메멘토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 객체에 대한 메멘토를 뭐 10분마다 하나씩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객체의 메멘토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어테이커는 유지하고 있지만 오리지네이터의 상태 정보를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메멘토 패턴의 특징. 당연하게 여기에는 뭐 SRP라는 개념도 들어간 거죠. 여기다 구현하지 않고 그 기능이 얘의 핵심 기능은 아니겠죠. 오리지네이터 클래스의 핵심 역할은 자기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하는 역할은 아니겠죠. 얘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근데 부가적으로 만약 이 오리지네이터 클래스가 그 객체의 상태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 상태로 되돌려야 된다. 그러면 메멘토 패턴을 적용해서 하면은 캡슐레이션도 위배 안 되고 여기에 큰 부담도 없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두 개의 메소드만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메멘토를 생성하고 리스토어하는 그 메소드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케어테이크는 내부적으로 맵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스택 구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맵 구조로 만든다는 거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키를 가지고 어떤 특정 상태로 바꾼다는 거고, 스택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히스토리 단위로 기록할 때는 스택을 쓰겠죠. 가장 최신의 내가 저장된 상태로 복원하고 싶으면 이제 메멘토를 계속 필요할 때 이렇게 저장하면은 가장 최근에 저장된 메멘토는 스택 톱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케어테이커를 어떤 자료 구조로 이용해서 그 메멘토들을 저장하는지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메멘토들을 저장하고 메멘토를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네. 이제 마지막 패턴입니다. 방문자 패턴. 이 비스트 패턴은 반복자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복자하고는 조금 더 개념 다른 거예요. 이제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다른 겁니다. 반복자는 이제 복합 타입에 있는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방문하게 해주는 거죠. 반복자는. 그러니까 반복자는 방문하게 해주니까 비지터랑 같은 개념 아니냐 그러는데 전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지터는 어떤 객체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10개의 기능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메소드를 몇 개 만들어야 돼? 원래는 10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비지터 패턴은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10개가 필요하더라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비지터가 와요. 그 와서 오면 그 비지터를 실행하면 그 기능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연산을 직접적으로 추가하지 않고 필요한 연산들을 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구조가 비지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기능을 넣지 않고 얘는 뭐만 갖고 있냐면 비지트라는 얘예요. 콘크리트 엘리먼트, 이 억셉트 메소드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여기다 구현하지 않고 억셉트 메소드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하는 비지터를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억셉트에다 보내면은 그 기능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 개의 메소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게 이제 비지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쇼핑 아이템이 있어요. 쇼핑 아이템. 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되겠죠. 그게 과일도 될 수도 있고 뭐 육류가 될 수도 있고 과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마다 다양한 우리가 연산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데 그걸 안 넣고 accept라는 메소드만 만들어요. accept라는 메소드만 만들고 여기에 비지터를 이렇게 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accept에서는 이 받은 비지트의 비지트 메소드를 부르기만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비지터가 오냐에 따라서 요 accept가 하는 일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비지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비지터를 만드냐면은 커스트 비지터를 만드는 거예요. 가격 계산해주는 비지터. 그래서 얘는 프루트가 들어오면은 그 프루트의 그 킬로그램당 가격에다가 무게를 곱해가지고 가격을 계산해줘요. 고기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각각을 우리가 원래는 고기를 가격 계산한 거 여기다 넣고 과일 계산하는 가격도 여기다 넣고 그런 식으로 다 넣어야 되겠죠. 뭐 딴 것도 또 각각 넣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프루트 미트에 있는 그 메소드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메소드 수가 많아지면은 ISP 측면에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추가로 필요할지 모르겠고 매번 필요할 때마다 메소드 수정하는 거는 OCP에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accept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그 애를 내가 받을 애들, 생각한 애들을 만들어서 저것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애들을 내가 여기 밖에다가 쭉 만들어 가지고 저거를 처리하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아이템 돌아가면서 다 비지터를 보내게 되면은 전체 쇼핑백에 있는 그 금액을 그 총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터는 얘가 직접적으로 원래는 제공에 대한 연산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받아서 수행하는 accept라는 메소드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비지터 패턴입니다. 방문자 패턴. 그래서 실행해야 될 기능을 구현된 애가 가서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구현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비지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7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패턴들이 거의 그 23개 중에 인터프리터 빼고는 그래도 다 한 번씩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한 14개는 직접 구현도 해보고 뭔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할 거고 요 패턴들도 이제 뭐 많이 사용된다기 되는 패턴은 그 14개보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브리지나 그리고 저 플라이트 웨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생성 패턴과 관련된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생성을 제한하는 방법들이 있죠. 싱글턴, 객체 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가상 프록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객체 생성할 때 무거운 애가 있어. 비용이 되게 큰 애. 생성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꼭 처음부터 무조건 생성할 필요가 없는 상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이제 가상 프록시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할 때까지 늦추는 거예요. 그 멤버 변수는 안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가상 프록시에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트 웨이트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막 1000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성된 객체를 실제 1000개를 생성하는 게 바람직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은 플라이웨이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플라이웨이 패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을 이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 뒤집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연쇄적인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도 뭐 필요할 때는 저 구현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저것도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도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for 처리하면서 여기까지 처리가 되면 끝내게 하는 거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는 해야 될 일이 그거를 처리할 애가 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개를 뭘로 만드는 거야? 벡터로 선형 리스트를 만들어서 for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얘가 됐어?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고, 안 됐어? 그럼 두 번째 거 실행해보고, 두 번째 게 안 됐으면 그 다음 거 해보고. 그거랑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저렇게 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또 뭐 뭔가 이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개념들이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메멘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뭘 좀 생각해 보냐면은 저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더라도 인캡슐레이션을 뭔가 이제 SRP를 이용해서 SRP를 생각하니까 내가 만들지 않고 내 밖에 또 다른 클래스에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클래스에 만들 때 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개방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개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묶을까? 뭐 상태 패턴 할 때 제가 설명 한번 했었죠. 그래서 C++와 자바는 그 접근 제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상태 패턴에서 문맥과 상태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C++는 얘네 둘을 친구 클래스로 묶고 프라이빗 메소드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는 문맥과 이제 상태 클래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다음에 이제 패키지 권한을 주면 되죠. 그러면 외부에서는 요 문맥 객체만 임포트해서 쓸 거고 이 문맥 객체에 있는 메소드 중에 그 기본 메소드들은 외부에서는 쓸 수 없고 누구는 쓸 수 있어요. 상태 객체는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뭐 chain to 무슨 state 이런 거는 밖에서 부르는 메소드가 아니잖아요. 밖에서는 돈만 넣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이 접근제와 언어의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묶고 뭐 디폴트 권한 주고 친구 클래스 만들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설계할 때는 별거 아니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